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변수와 관련된 것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riable, 변수라고 하는 것,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개념이라 부르지 않고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라는 개념은 10kg, 15kg, 50kg, 100kg 등 대상자마다 각기 다른 구체적인 값을 가질 수 있고, 경제 수준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상, 중, 하라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죠. 자, 통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약에 측정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0에서 10점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변수에 따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의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그 속성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가 그의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문제 진술에서 지각된 건강 상태는 매우 나쁘다 1점, 나쁘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 이런 것을 5, 4, 3, 1 해서 이제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하는 건데, 대상자마다 각기 다르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각할 수 있는 거죠. 건강 증진 행위 같은 것도 전혀 안 한다의 1점, 안 한다는 편이다 2점, 가끔 한다 3점, 규칙적으로 한다 4점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3-1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문제 진술 중에서도 직무 착근도, 간호 전문 직관, 재직 의도, 직무 스트레스, 소진,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 그리고 다리근의 근육 무게 등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변수는 변수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외생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를 보면 independent variable, 독립적인 변수죠.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거나 선행 조건이 되는 변수,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는 변수예요. 시간적으로 앞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는 그의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문제 진술이 있으면, 여성 결혼 이민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가 그의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면 지각된 건강 상태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증진 행위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 혹은 결과 변수, 중거 변수라고도 합니다. 간호사의 이직 의도 구조 모형이라는 연구가 있다면 간호사의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 직장 가정 갈등, 감정 노동, 간호조직 문화 만족도, 성격 특성, 업무 관련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진술에서 간호사의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 직장 가정 갈등, 감정 노동, 간호조직 문화 만족도,
성격 특성, 업무 관련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모두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종속 변수는 간호사의 이직 의도예요. 자,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중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조작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의도대로 조작할 수 없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작이 가능한 독립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단 인지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소진,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에서 간호사에게 집단 인지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 집단 인지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이라는 독립 변수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공하는 집단의 인지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을 만약에 6주, 8주, 10주짜리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내용과 순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한 뒤에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연구를 계획한다면 독립 변수의 투입 여부 외에도 투입하는 독립 변수를 3가지 방식으로 각기 다르게 조작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작이 어려운 독립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특성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여성 결혼 이민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나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나 간호 전문직과는 연구 대상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를 직접 조작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독립 변수의 존재 상태를 몇 가지 수준으로 분류해서 비교하거나 독립 변수의 존재 수준에 따라서 종속 변수를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지각하는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 간의 건강 증진 행위를 비교하거나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혹은 간호 전문 직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등으로 나누어서 재직 의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죠. 이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는 매개 변수 혹은 외생 변수가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변수의 결과가 반드시 독립 변수만의 영향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립 변수가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고 조작이 어려운 변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는 조작이 가능하기도 하고 조작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dependent variable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서 독립 변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consequence variable 결과 변수 혹은 criterion variable 준거나 이제 기준 변수라고도 하죠.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건강 증진 행위, 병원 간호사의 재직 의도, 간호사의 이직 의도, 다리근의 근육 무게 이런 것들이 다 결과 변수니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설정되고 나면 연구자는 흔히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낮으면 이건 연구 문제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하는 연구의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되죠.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낮은 도구를 사용해서 종속 변수를 측정하면 독립 변수의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나타나서 무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항상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와 이를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문헌고찰을 해볼 수 있고, 문헌고찰에서 이제 선행 연구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검토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intervening variable,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영어로 mediating variable,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존재하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 혹은 중재 변수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결정 요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이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때 단순히 연령이 높으면 독서량이 적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왜 독서량이 적은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를 한 거죠.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시력이 나빠지죠. 시력은 40대 후반부터 이제 시력이 나빠지면서 50대 중반 되면은 안경을 끼거나 혹은 노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이 나빠질수록 책 읽기가 불편해져서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연령과 독서량이라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시력 저하라는 매개 변수를 개입함으로써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연령이고 종속 변수가 독서량이라면 매개 변수는 시력이 저하가 되고, 결혼 여부의 결근율을 만약에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매개 변수는 노동의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중에서 기혼자의 결근율이 미혼자의 결근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 유의라는 말은 뭐냐면 significant,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혼이 결근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는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혼자는 퇴근 후에도 가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의 양이 증가한 반면, 미혼자는 퇴근 후에도 전체 노동의 양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 수행하는 전체 노동의 양이 같은 기혼자 집단과 미혼자 집단의 결근율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의 결근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케이스에서도 결혼이라는 독립 변수와 결근율이라는 종속 변수 사이에 노동의 양이라는 매개 변수를 개입시킴으로써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extraneous variable, extraneous variable, 외생 변수, 흔히 confounding variable이라고도 불립니다. 혼란을 주는 변수예요. 연구의 초점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인데, 이 외에 존재하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는 혼란 변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와 외생 변수의 개념의 차이를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관계가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외생 변수의 존재와 영향력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연구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반드시 외생 변수의 존재를 파악해서 그 영향력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독립 변수가 연령이고 종속 변수가 독서량인데 독서 습관이 이제 외생 변수로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앞에 연령과 독서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적다는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연령이 높은 노인들은 과거에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고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이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적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노인들의 독서량이 젊은 사람에 비해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적다는 사실에서 독서 습관은 고령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지 고령과 관계가 있는 상황적인 변수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노인의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외생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사 중에서 간호 조직 문화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이직 의도가 낮을 것인가 라는 연구 주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뭐죠? 독립 변수예요. 이직 의도는 종속 변수이고 간호 조직 문화 만족도는 매개 변수가 되겠죠. 간호사의 성격 특성이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간호 조직 문화 만족도, 간호사의 이직 의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간호사의 성격 특성은 뭐가 되죠? 외생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이 매개 변수와 외생 변수를 잘 정의하고 특히 외생 변수를 이 컨트롤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외생 변수는 독서 습관이죠. 여기서 자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자, 이 그림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뭔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독립 변수고 이거는 조작이 가능한 변수일 수도 있고 불가능한 변수일 수도 있고 자,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혹은 준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 간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가 이직 의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성격 특성은 외생 변수가 되고 매개 변수는 조직 문화 만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의 정의 들어가 봅시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에요. 요인 관련 수준 이상의 문제 진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잠정적이고 예견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의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만들죠. 훌륭한 가설은 단순 명확하고 간결하며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용어로 변수를 정의 내립니다. 가설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서 연구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와 간호전문 직관 그리고 재직 의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문제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가설 1.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는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 직관은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을 해서 통계를 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결론을 이르게까지 하는 그러면은 가설이 설정이 돼야 되죠.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와 간호 전문 직관은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와 간호 전문직과는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는 연구 대상인 인구 집단이거나 관심 있는 compare, 비교, 결과의 해석과 방향, 주제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구체적으로 연구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기존의 특정 이론을 현실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거나 기존의 지식을 확대시키죠. 훌륭한 가설은 단순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용어로 변수를 정의내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수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렇다면은 가설의 준거, 자 가설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대되는 관계를 진술을 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모든 자연 현상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요인 혹은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그 원인은 발견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가설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에 기대되는 관계를 진술하기 때문에 주로 뭐뭐보다 많다, 뭐뭐보다 적다,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관계가 있다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가설은 제대로 된 가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서술된 가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가설에 사용된 용어가 개념적으로 명확해서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가설에 사용된 용어가 경험적 수준이어서 관찰이나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가설이 이론이나 이론적 기틀 또는 문제 진술로부터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가설에 의한 자료 분석 결과로 이론의 진위가 밝혀질 수가 있죠. 진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검정 가능성. 유용한 가설,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가설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진술을 해요. 변수가 관찰, 측정,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가설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지지되거나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의 검정 가능성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어떤 테스트가 가능한지 테스터빌리티라는 가설에서 기대되는 결과가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좋은 가설은 반드시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설이 이렇게 검증되지 못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 가설이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집단인지 정서행동요법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의직, 의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다면 비교 상황이 없어서 이거는 검증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가설을 집단 인지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을 받은 간호사는 집단 인지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서 이직 의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수정한다면 이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가설 내의 변수들이 관찰도는 측정될 수 없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저강도 운동이 다리 근육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저강도 운동이나 다리 근육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가설은 측정될 수도 없고 검증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설이 도덕적, 윤리적 쟁점이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면, 내포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성 성폭력 피해 상담자로 여성 간호사가 남성 의사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언뜻 보기에는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비교급 표현을 사용해서 진술하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할 것 같지만 누가 더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설을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상담자로 남성 의사보다 여성 간호사를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수정한다면 검증이 가능해지죠. 자, 적절할 것이다와 선호할 것이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당성이에요. justifiability. 가설이 정당한 합리성에 근거해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설이 선행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거나 이미 인정된 이론으로부터 연역되었다면 그 가설은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의식 교육을 통해 자기 효능이 높아진 고혈압 환자들이 자기 효능이 낮은 환자들보다 자가간호 행위를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이 가설은 인지학습 이론을 근거로 해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가설로서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좋은 가설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consistency, 일관성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하고자 하는 가설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모순이 된다면 연구 방법상의 문제나 논리성 등을 검토하여서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연구자가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없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귀납적 접근법을 사용하여서 개념들 간의 관계를 가설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가설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가설은 여러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성 여부에 따라서 단순 가설과 복합 가설, 방향성 여부에 따라서 지시적 가설과 비지시적 가설, 가설 추출 방식에 따라 귀납적 가설과 연역적 가설, 그리고 검정 방식에 따라서 연구 가설과 귀무 가설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 가설, simple hypothesis,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 간에 기대되는 관계를 진술한 것이 단순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일원 변수 가설, univariate hypothesis라고도 합니다. 복합 가설 complex hypothesis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변수가 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진술한 것이죠. 복합 가설을 multivariate hypothesis라고도 합니다. 다변수 가설이라고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가 그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직무 착근도라는 하나의 독립 변수가 재직 의도라는 하나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가설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간호사의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 직장 가정 갈등, 감정 노동, 간호조직 문화 만족도, 성격 특성, 업무 관련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무려 8가지의 독립 변수가 간호사의 이직 의도라는 하나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복합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설을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혹은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이 간호조직 문화 만족도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하나의 독립 변수와 2개의 종속 변수 혹은 2개의 독립 변수와 2개의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복합 가설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시적 가설과 비지시적 가설, directional hypothesis, non-directional hypothesis. 지시적 가설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기대되는 결과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B보다 클 것이다. 뭐뭐 할수록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 분석 방법에서도 원-테일드 테스트, 단측 검정 방법을 사용을 하죠. 비지시적 가설은 관계의 방향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테일드 테스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가 그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전형적인 비지시적 가설이 되죠. 그래서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와 재직 의도 간의 관계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가설을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와 그의 재직 의도를 증가 혹은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하거나 병원 간호사의 간호 전문 직관이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그의 재직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수정한다면 이 가설은 지시적 가설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귀납적 가설과 연역적 가설.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inductive hypothesis, 연역적은 deductive hypothesis. 자,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세계에서 관찰되고 경험되는 현상으로부터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이에요. 주로 질적 연구 결과에 의해 설정되는 반면 연역적 가설은 기존 이론에 근거해서 이론 자체를 검증하거나 기존 이론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을 연역적 가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귀납적 가설은 어떤 현상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현상의 형태, 경향, 관련성 여부 등을 관찰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변수 간의 예측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연역적 가설은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그 법칙이나 이론이 옳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간호관리자의 역할 적응 과정을 연구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최고 간호관리자의 역할 적응 과정을 공존하기, 헌신적 몰입하기, 순응하기로 만약에 분류를 했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순응력과 헌신적 몰입이 높은 최고관리자의 역할 적응력이 높을 것이다 라는 귀납적 가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앞에 그림 3-1의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증진 예측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가 그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한다면 이 가설은 사회인지 이론과 건강증진 행위 모형을 근거로 해서 이론을 끌어왔으니까 연역적 가설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험 세계에서 관찰되고 경험되는 현상으로부터 관계를 규명한다면 귀납적 가설, 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해요. 연역적 가설은 이미 존재하는 이론에 근거해서 그 이론 자체를 검증하거나 이론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 정의에서도요, 이 귀납적 가설이 뭔지, 연역적 가설이 뭔지를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연구 가설과 규모 가설. 가설은 뜻대로 리서치 하이포테시스, 연구 가설과 누 하이포테시스로 분류가 되는데, 연구 가설은 실제적 가설, 진술적 가설 혹은 과학적 가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진술을 하죠. 반대로 연가설 혹은 통계적 가설이라고 불리는 규모가설. 자, 규모가설은 연가설, 통계적 가설, 규모가설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연가설이라고 하는 것,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관계가 없다고 진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규모가설이 기각되기를 기대하죠. 예를 들어서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가 그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이나 집단인지 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 가설이지만, 이를 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가 그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든지, 집단 인지정서 행동요법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수정한다면 이것은 규모가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구자들은 가설을 연구가설의 형태로 설정하고 그 가설이 지지되기를 희망하지만,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규모가설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